여러 정책 변화나 신기술의 변화, 트렌드, 세상 돌아갈 일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추세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시대 투자해서 좋을 상품 혹은 피해야 할 투자 상품은 무엇인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게요. 뭘 피하고 뭘 사야 되니까 고민일 때요. 먼저 글로벌 시장 상황들을 좀 보면요. 역시 선진 증시입니까? 신흥국 증시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타격이 있을 거란 얘기가 있고, 네. 최근에 신흥국 증시 흐름은 어떤지 글로벌 증시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네, 3월 달에 전 세계 그 MSCI 지수를 보면요. 네. 1.9%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선진국은 2.5% 상승한 반면에 신흥국은 2.5% 하락을 했는데요. 네. 주요 하락의 원인은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분기에만 중국에서 자금이 무려 7조 3천억 원 정도가 유출이 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정치 체계라든지 가치관이 달라진 것과 관련해서 세계가 중국을 경계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반면에 자원이 풍부한 나라죠. 콜롬비아나 칠레, UAE, 페루 같은 나라들은 먼저 3월 달부터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4월 달에 들어서 좋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환율이 금리 상승에 따라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때문에 경제 펀더멘털이 좋은 우리나라라든지 체코 같은 나라, 그리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죠. 사우디나 헝가리, 멕시코, 남아공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투자은행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4월 달 신흥국 증시의 반등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반등도 선진 증시 중심으로 나왔는데요. 일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머징 신흥국가들의 흐름은 또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이게 장기전으로 길어질 경우 그리고 정전 협상이 또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주식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는 예측이 불허한 상태지만 그렇죠. 국제 투자은행들이 볼 때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하루에 30조 원이 넘는 전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예 철군을 한다든지 휴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나토와의 전쟁이 확산될 위험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모두 공급 제약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제 꼭지점을 지났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도보다는 착지점을 찾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벌써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FF 금리의 최종 착지점은 2.5%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FF는 연방기금금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그 시장에서도 상응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EPS가 기업들의 그 가격 이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EPS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또 연준이 세계 경제 그 흐름이라든지 국제 정세 동향에 아주 유연하게 대처만 잘 해준다면 4월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그 모습이 되지 않을까 평가가 됩니다. 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동향부터 살펴봤고요. 예, 오늘의 주제는 다가온 이미 최화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시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인플레이션 시대 먼저 좀 조심해야 될 피해야 할 금융상품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가장 피해야 될 상품은 현금과 정기 예금 그리고 고정금리 채권에 대한 투자는 줄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이 올라간다면 현금 가치가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극히 낮은 이자율이라든지 원금 보장만으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국제 투자를 할 때는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물가 상승이 계속이 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신규 국채를 3%에 발행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중에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때문에 고정금리 채권보다는
변동금리 채권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가가 오를 때 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피해야 할 것이 현금, 예금이고요. 채권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채권이 아니 금리가 오르면 채권을 사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높아진다며 좋지 않겠어. 그런데 그건 만기까지 10년 가지고 있을 때 얘기고요. 단기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리한 거죠. 채권도 좀 피해야 되고. 보험 상품 같은 게 어떻습니까? 보험도 보면 그 보장성도 있지만 최근에는 보면 투자형 상품도 꽤 많이 있는데요. 보험 상품은 어때요? 네, 보험 상품도 피해야 될 대표적인 상품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저축성 보험, 또 그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장래에 받을 보험금을 계약 시 미리 정해놓고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에는 장기적으로 보험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에 가입한 현재 40대 남성이 평균 수명대로 산다고 했을 경우에 80세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2%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40년간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 원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치보다도 2천만 원이 줄어든 3천만 원 정도밖에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금리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면은 적은 금액으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장성 보험에 국한시키고요. 저축 기능이라든지 자산 운용 수단으로는 다른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기존에 많이 드는 저축성이나 종신보험은 불리하고요.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험사들도 투자형 상품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런 건 조금 결이 다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시대 가능하면 좀 피해야 할 금융상품들을 봤었고요. 인플레이션 시대 돈이 될 만한 투자할 곳은 그럼 어디입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인플레이션 기회 투자 대상으로 각광을 받는 게 부동산입니다. 실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성이 가장 강한 상품이고요. 안정된 임대료를 꾸준하게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구입했을 때보다 팔 때 높은 가격에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량 물건만 잘 찾는다면 인플레이션기에 최상의 상품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누가 갖고 싶어 하는지 또 돈을 빌려서 사야 할 우량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나 오피스텔, 유통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또한 매각 시에는 구매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임대 경영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와서 철도라든지 또한 민자 합작 사업과 관련된 도로 건설과 관련된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 펀드들이 많은데요. 이런 투자 펀드들 같은 경우는 운영 수입이 장기적으로 고정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기에는 피해야 할 부동산과 관련된 상품이 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물가가 오를 때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가치가 올라가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인 거죠. 다만 부동산은 국내에서는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고 사고 싶지만 쉽게 살 수 있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상품 같은 데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네, 거액의 부동산에 직접 투자는 할 수는 없지만 주식처럼 지분을 좀 쪼개서 살 수 있는 상품이 바로 리츠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을 말하는데요. 이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1등급의 우량 물건들을 갖고 있고요. 또 소액 투자는 물론이고 황금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분배금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캐리츠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배당률이 작년 기준에서 5.8%였고요. 2020년에는 6.2%로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리츠 투자 시에는 높은 이런 수익률을 주는 종목보다는 중간 수익률을 좋은 종목을 고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가 되는데요. 이는 리츠에 편입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준다는 리츠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주거용 리츠 같은 경우에는 보유 물건의 소재지라든지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지를 꼭 살피셔야 되겠고요. 또 오피스에 투자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물건 지역에 신규 물량 공급이 있는지 여부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해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고 이렇게 불안할 때 사실 제일 각광받던 자산은 금이잖아요, 금. 근데 최근에는 금이 좀 시들하고요. 금이 좀 관심이 떨어진 이유가 사실은 가상화폐가 그 자리를 비트코인이 상당 부분 차지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플레이션 시대 지금 금은이나 뭐 가상화폐 투자하는 건 어때요? 네, 현재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화랑인데요. 금 가격이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대책으로 인해서 9조 달러를 넘게 풀었는데요. 이 중에 양적 긴축을 통해서 일부밖에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풀린 돈들이 계속 실물 자산을 부추길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구리라든지 니켈, 알루미늄에 대한 투자도 각광을 받고 있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자산 가치 안전 측면에서 금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또 금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를 못 받는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적일 거로 보고는 있지만 금은 역사적으로 볼 때 돈 공급량과 같은 상관관계를 보여왔고요. 또한 공존의 자금이 풀렸다는 측면에서 금 투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유망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금은 생산량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금 생산이 어느 정도 제한적인 점도 아마 금 투자의 매력을 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인데 가상화폐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떤 불안한 시대에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이 좀 떨어졌고 요즘 좀 나스닥이랑 같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고 많이 또 올라왔고 가격은 규제 얘기는 계속 있고 가상화폐 물어보시면 뭐라 그러세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가상화폐의 대체 투자 자산들이 네.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상품뿐만 아니라 뭐 국제 외환 시장도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다양한 대체 자산이 있는 측면에서는 분사 투자 측면에서 일부 투자는 하시되 전액을 투자하시는 전략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일정 부분에 대한 투자, 크지 않은 투자.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 피해야 할 금융상품 그리고 투자할 만한 곳, 뭐 부동산, 상품 얘기하고 뭐 인플레이션 시대 사실 또 가장 투자할 만한 게 주식이죠.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 제품가가 오르고 기업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또 주식입니다. 주식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